당장 그 계약서 들고 나가시오. 펜타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UAE가 미국에 99년짜리 군사 계약서를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92조 원을 바쳤습니다. 미국이 58억짜리 미사일로 못 막은 것을 한국은 3만 원짜리 포탄으로 막아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직접 조사에 나섰고 그가 사막에서 마주한 진실은 미국 방산 역사를 뒤흔들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마이클 브레넌입니다. 미합 중국 국무부 중동 방산협력 담당 차관보로 28년째 일하고 있어요. 걸프전 때 해군 장교로 페르시아만에 배치됐던 것이 중동과의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전역 후 국무부에 들어와 중동에 미국제 무기를 수출하는 일을 해왔어요. 쉽게 말하면 미국 방산의 중동 영업 총책임자입니다. 28년간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었어요. 사우디, UAE,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중동에 돈 있는 나라는 전부 미국 무기를 샀습니다. 당연한 거였어요. 세계 최강 미군이 쓰는 무기를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중동 방산 시장에서 미국의 점유율은 68%였어요. 나머지를 프랑스, 영국, 러시아가 나눠 가졌고 한국이라는 이름은 시장 보고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제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한 장의 보고서가 28년의 자신감을 산산조각 냈어요. 펜타곤 2동 4층. 제 사무실은 창이 2개뿐인 좁은 방입니다. 하지만 이 방에서 서명된 문서들이 중동의 하늘을 미국제 전투기로 채워왔어요. 벽에는 사우디 국왕과 찍은 사진, UAE 왕세자와 악수하는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전부 무기 계약 서명식 때 찍은 것들이에요. 그날은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려는 순간 보좌관 사라가 노크도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 여자가 노크를 빼먹는 건 28년 중 3번뿐이었어요. 전부 국가 안보 관련 긴급 상황이었습니다. 차관보님, 지금 즉시 보셔야 합니다. 사라의 손에 들린 서류 봉투에 빨간 기밀 스탬프가 찍혀 있었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A사 용지 3장짜리 보고서. 첫 번째 줄을 읽는 순간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두 번째 줄에서 안경을 벗었어요. 세 번째 줄에서 의자 등받이에서 등이 떨어졌습니다. UAE, 대한민국과 방산 370억 달러 규모 포괄협력 협정 체결. 투자 320억 달러 별도. 합계 약 690억 달러. 690억 달러. 하나로 92조 원. 숫자가 너무 커서 처음에는 오타인 줄 알았어요. 69억이 아니라 690억. 소수점을 잘못 찍은 거 아닌가? 사라, 이 숫자 확인됐나? 세 곳에서 교차 확인했습니다. UAE 국방부 공식 발표, 주 UAE 미국 대사관 보고, 그리고 로이터 속보까지 전부 일치합니다. 저는 벽에 걸린 사진들을 올려다 보았어요. UAE 왕세자와 악수하는 제 얼굴이 웃고 있었습니다. 불과 석 달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그때 그 악수가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한국이라고? 입 밖으로 나온 단어가 낯설었어요. 한국, 삼성, LG, 반도체, 스마트폰, K-팝, 그런 것들을 만드는 나라, 좋은 가전을 만드는 나라, 무기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미사일 한 발에 국가의 운명이 달리는 세계, 실수가 허용되지 않는 세계, 그 세계에 한국이라는 이름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고 저는 28년간 믿어왔어요. 하지만 92조라는 숫자는 믿음 따위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사라가 고개를 저었어요. 석 달 전 콜번 부사장의 UAE 파견부터 정리한 타임라인입니다. 26페이지 분량이에요. 콜번.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관자놀이가 욱신거렸습니다. 리처드 콜번. 미국 최대 방산기업 노스웨이브 디펜스의 부사장이자 중동 총괄. 28년 동안 이 남자와 함께 중동 시장을 지배해왔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이 남자가 현장에서 계약을 따내고 저는 워싱턴에서 뒷배를 봐주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타임라인을 펼쳤어요. 석 달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임이었어요. 석 달 전.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 VIP 터미널. 리처드 콜번이 전용기 트랩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키 190cm가 넘는 장신의 은발을 깔끔하게 뒤로 넘긴 모습. 감색 맞춤 양복은 런던 세빌로에서 3,500만 원을 들여 만든 것이에요.
구두는 이탈리아 장인이 그에 발섰고 본을 떠서 제작한 한 켤레에 800만 원짜리였습니다. 손목에는 파텍 필립이 햇빛을 받아 번쩍거렸어요. 이 남자의 양복 한 벌이 미국 중산층 가정의 석 달치 생활비보다 비쌌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그 사실을 즐겼어요. 공항에서 콜번을 배웅했습니다. 터미널 라운지에서 위스키를 한 잔 걸치며 마지막 브리핑을 했어요. UAE 패트리엇 업그레이드건 쉽게 끝낼 수 있겠지. 콜번이 얼음을 딸깍 돌리며 웃었습니다. 마이클, 중동에서 무기를 파는 건 빵집에서 빵 파는 거랑 같아. 배고픈 사람한테 빵을 내밀면 되는 거야. 지금 이란이 사우디 유전 시설을 때렸잖아. UAE는 다음 차례가 자기들이라고 벌벌 떨고 있어. 배고프다 못해 굶어 죽게 생긴 거지. 빵값을 좀 올려도 되겠는데? 콜번이 위스키를 한 모금 넘기며 눈을 가늘게 떴어요. 28년간 봐온 그 눈빛. 상대방의 절박함을 달러 기호로 환산할 때 나오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브리핑 자료를 꺼냈어요. 한 가지 변수가 있어. 한국이 UAE에 접촉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 천궁이라는 방공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다더군. 콜번의 반응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위스키 잔을 입에서 떼지도 않은 채 코웃음을 쳤어요. 잔 속 얼음이 딸깍 소리를 냈습니다. 천궁, 하늘의 궁전. 이름은 거창하네. 마이클, 한국은 좋은 반도체를 만들고 좋은 배를 만들지. 인정해. 하지만 방공 시스템은 반도체가 아니야. 실전에서 검증 안 된 무기를 국가의 하늘에 거는 미치광이는 없어. 콜번이 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어요. 패트리엇은 걸프전에서 스커드를 잡았고, 이라크전에서도 잡았고, 사우디에서 후티 미사일도 잡았어. 35년간 실전에서 증명된 시스템이야. 한국이 뭘 증명했지? 시험장에서 표적 드론 몇 개 맞춘 영상. 논리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무기의 세계에서 실전 경험은 금보다 비싸거든요. 아무리 시험장에서 잘 맞춰도 실전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전자전 방해, 날씨 변수, 동시다발 공격. 그 혼돈 속에서 제대로 작동하느냐가 진짜 실력이에요. 한국 천궁은 실전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걱정 마. 내가 아부다비 가서 나으리면 끝내. 늘 하던 대로야. 콜번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양복 주머니에서 꺼낸 선글라스를 쓰며 걸어갔습니다. 3,500만 원짜리 양복의 뒷모습이 창밖 전용기를 배경으로 실루엣을 만들었어요. 아, 그리고 콜번이 문 앞에서 돌아섰습니다. 한국 파견단이 UAE에 와 있다며? 단장 이름이 뭐야? 박준혁이라는 사람이래. 방위사업청 특별파견단장. 콜번이 피식 웃었어요. 방위사업청. 국가기관에서 직접 세일즈를 나온 거야? 국가가 영업사원 노릇을 하는 나라라. 귀여운 데가 있네. 전용기 문이 닫혔습니다. 엔진음이 울려 퍼졌어요. 저는 라운지 창가에 서서 콜번의 전용기가 활주로를 달리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무 걱정도 하지 않았어요. 콜번은 28년간 중동에서 단 한 번도 빈손으로 돌아온 적이 없었거든요. 사우디 왕족과 사막에서 매사냥을 하고 카타르 왕자와 요트 위에서 골프를 치고 UAE 장성들에게 자녀의 미국 명문대 입학을 알선해주는 남자. 인맥으로 계약을 따고 절박함을 이용해 조건을 올리고 상대방이 거절하지 못하게 만드는 기술의 달인. 무기의 성능. 그건 부차적이었어요. 콜번의 세계에서 무기 계약의 본질은 무기가 아니라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미국만큼 중동과 깊은 관계를 가진 나라는 지구상에 없었어요. 전용기가 활주로를 떠올랐습니다. 은빛 동체가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저는 커피를 마저 마셨어요. 나으리면 된다고 했죠. 느긋하게 기다리면 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어요. 콜번의 양복이 마지막으로 중동의 왕궁에 발을 들이는 순간이 석 달 뒤에 올 거라는 것을요. 콜번이 아부다비에 도착한 건 현지 시간으로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사막 위로 붉은 석양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보고는 매일 왔습니다. 콜번이 직접 전화를 했어요. 첫째 날 보고. UAE 국방부 하마드 차관을 만났어. 패트리어 PAC-3 MSE 업그레이드 패키지를 제안했지. 하마드가 관심을 보였어. 눈이 반짝거리더라고. 당연하지. 이란 미사일이 코앞인데 세계 최고 방공망을 마다할 바보는 없으니까. 순조로웠습니다. 제 책상 위에 올려놓은 계약 초안이 이미 완성되어 있었어요. 콜번이 현장에서 사인받아 오면 저는 국무부 승인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둘째 날 보고.
그런데 한 가지 좀 거슬리는 게 있어. 콜번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미세한 짜증이 섞였어요. 한국 파견단장이라는 사람, 박준혁이라고 했지? 이 사람이 하마드 차관과 면담을 했더라고. 나보다 먼저. 이틀 전에 이미 만났대. 그런데 면담 장소가 좀 이상해. 왕궁 접견실이 아니라 알다프라 공군기지 경납고에서 만났다더라. 경납고에서요? 콜번이 비웃음 섞인 소리를 냈습니다. 한국이 천궁이라는 방공 시스템 데모를 보여줬나 봐. 현물을 갖다 놓고 하마드한테 직접 만져보라고 했대. 왕궁 응접실에서 파워포인트 보여주는 게 프로 세일즈인데 경납고에서 기름 묻은 장비를 만져보라니. 아마추어야, 아마추어. 저도 그때는 콜번과 같은 생각이었어요. 무기 수출은 국가 간 외교의 연장입니다. 정장을 입고 회의실에서 사양서를 놓고 설명하는 것이 프로의 방식이에요. 경납고에서 현물을 만져보라니. 동네 자동차 딜러도 아니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이 한국과 미국의 결정적 차이였습니다. 콜번은 서류를 팔고 있었고 한국은 실물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셋째 날 보고 콜번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짜증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이었어요. 경계심. 마이클, 하마드 차관이 이상해. 우리 패키지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을 안 해. 가격 얼마냐, 사양이 뭐냐, 이런 걸 물어야 관심이 있는 건데 그냥 고개만 끄덕거려. 예의상 듣고 있는 거야. 한국 때문일까요? 콜번이 짧게 침묵했어요. 그럴 리 없어. 한국이 뭘 갖다 줄 수 있다고. 천궁, 실전 경험 제로, 생산 라인도 우리의 10분의 1이야. 한국은 아직 우리 리그가 아니야. 하마드가 그걸 모를 리 없지. 콜번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신의 목소리 아래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어요. 28년간 이 남자의 목소리를 들어온 제 귀가 그것을 감지했습니다. 콜번 자신도 모르는 떨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종류의 불안이 가장 깊은 곳에서 싹을 틔우고 있었던 겁니다. 넷째 날. 나흘이면 끝낸다던 그날. 보고가 오지 않았어요. 다섯째 날도 없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3번이나 전화를 걸었어요. 콜번은 받지 않았습니다. 여섯째 날 새벽 전화가 왔어요. 콜번이 아니었습니다. 주UAE 미국 대사관 무관부에서 긴급 전문이 도착했어요. 이란 혁명수비대, 탄도미사일 186발 및 자폭드론 350대로 UAE 기습 공격, 사드 및 패트리엇 요격 개시. 그런데 세 번째 줄에 제가 모르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산 천궁 체계, 중층 요격 담당으로 교전 개시. 천궁. 콜번이 코웃음 쳤던 그 이름이 전쟁 보고서에 올라와 있었어요. 저는 펜타곤 지하 2층 상황실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려서 계단으로 달렸어요. 구두굽이 콘크리트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지하 계단통에서 메아리쳤습니다. 심장이 목까지 올라와 있었어요. 이란 미사일이 쏟아지고 있는데 아직 계약도 안 끝난 상황에서 우리 패트리엇이 실전에 투입되고 있었고 그 옆에 한국 천궁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상황실 철문을 밀었어요. 찬 공기가 확 밀려왔습니다. 대형 스크린 4개가 페르시아만 상공을 비추고 있었어요. 붉은 점들이 스크린 가득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186발. 저는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서서 스크린을 지켜보았어요. 패트리엇이 상층에서 불을 뿜었습니다. 사드가 더 높은 곳에서 가세했어요. 붉은 점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전부가 아니었어요. 상층 방어를 뚫고 내려오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300만 명이 잠든 도시를 향해 미사일이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 스크린 하단에 새로운 초록색 점들이 솟아올랐습니다. 궤적이 패트리엇과 달랐어요. 더 빠르고 더 날카로웠습니다. 수직으로 치솟다가 꺾이듯 방향을 틀어 떨어지는 미사일을 정면으로 들이받았어요. 상황실 장교가 외쳤습니다. 천궁, 교전 시작. 중층 표적 12개에 동시 대응 중. 초록점이 붉은 점을 향해 접근했습니다. 충돌, 섬광, 소멸. 또 하나, 또 하나. 패트리엇이 놓친 것들을 천궁이 잡아내고 있었어요. 바늘로 바늘을 맞추는 직격 방식. 마하 5의 속도로 날아가 적 미사일을 정면에서 들이받는 겁니다. 저는 그 초록점의 정체를 그때 처음 제대로 인식했어요. 한국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절했던 나라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힘으로 만들어낸 방패가 지금 미국 패트리엇이 놓친 것을 대신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의 마지막 붉은 점이 사라졌어요.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천궁 교전 완료. 요격률 97%. 도심 피해 제로. 97%. 그 숫자를 듣는 순간 등줄기를 차가운 것이 훑고 내려갔어요. 패트리엇의 중동 실전 요격률은 기밀이지만 이 숫자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무서웠어요. 한국이 만든 무기가 미국 무기보다 더 잘 맞았다. 이것이 석 달 전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미사일은 첫 번째 시험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진짜 지옥은 그 다음에 열렸어요. 드론 350대가 몰려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콜버는 그 드론을 기회로 봤습니다. 타인의 절박함을 돈으로 바꾸는데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남자가 350대의 드론이 만들어낸 공포 속에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의 진짜 전쟁은 하늘에서 벌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벙커 안에서 벌어졌어요. 석 달 전. 이란 미사일이 날아온 그날 밤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펜타곤 지하 상황실에서 천궁의 요격률 97%라는 숫자를 확인한 직후 저는 콜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현장 상황을 직접 들어야 했습니다. 콜번은 세 번째 벨에서 받았어요.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의 여유가 사라져 있었어요. 하지만 콜번은 콜번이었습니다. 공포 속에서도 계산기를 돌리는 남자였거든요. 마이클, 여기 상황을 전해줄게. 콜번은 그 순간 아부다비 왕궁 지하 벙커에 있었어요. UAE 국방부 하마드 차관과 참모 14명이 모여있는 그곳에 콜번도 배석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 최대 방산기업 대표 자격으로요. 이란 혁명수비대가 탄도미사일 186발을 쐈어. 동시에 자폭 드론 350대가 발진했어. 혼합 공격이야. 186발과 350대. 한 나라를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콜번의 목소리에서 저는 공포가 아닌 다른 것을 감지했어요. 흥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공망이 작동하고 있어. 사드가 최상층에서 패트리엇이 중상층에서 잡고 있지. 그런데 말이야. 콜번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한국 천궁이 중층에서 교전 중이야. 그리고 이게 좀 잘 맞아. 좀 잘 맞는다는 표현. 콜번이 쓸 수 있는 가장 큰 인정이었습니다. 이 남자의 사전에 타국 무기를 칭찬하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잘 맞다니, 얼마나?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콜번이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패트리엇이 놓친 세 발을 천궁이 잡아냈어. 도심으로 떨어지고 있던 세 발을. 저고도에서 끝에 쏠려 들어가는 기동탄도였는데 패트리엇 PAC-3의 탐색기가 궤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서 펜이 떨어졌어요. 패트리엇이 놓친 것을 한국이 잡았다. 35년간 실전에서 검증된 미국의 자존심이 실전 경험 제로였던 한국 무기에게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콜번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어요. 천궁 레이더가 다르대. 360도 전 방향 동시 추적이 가능하고 교전 우선순위를 시스템이 스스로 판단한다더군. 그리고 요격 방식이 직격이야. 파편으로 긁는 게 아니라 정면에서 들이받아. 마하 5로 직격. 바늘로 바늘을 맞추는 겁니다. 상대 미사일의 정확한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면서 정면 충돌시키는 기술. 그것을 마하 5 초속 1700m의 속도로 해내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도 없는 속도입니다. 그리고 저는 나중에 하나 더 알게 됐어요. 한국은 처음에 이 레이더 기술을 미국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핵심 부품의 기술 이전을요. 미국이 거절했어요. 냉정하게, 단칼에. 그래서 한국 기술자들이 밤을 새워가며 처음부터 끝까지 자체 개발한 겁니다. 설계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전부. 거절당한 나라가 만든 무기가 거절한 나라의 무기가 놓친 미사일을 잡아준 겁니다. 하지만 콜번은 이 사실에 감동하지 않았어요. 콜번의 뇌는 다르게 작동하거든요. 감정이 들어갈 자리에 계산기가 박혀 있는 남자입니다. 마이클, 지금 중요한 건 천궁 성능이 아니야. 그럼 뭔데? 미사일은 끝났어. 186발 전부 요격됐어. 하지만 드론은 아직 오고 있어. 350대가. 그리고 천궁 요격탄 재고가 12발밖에 안 남았어. 12발. 186발의 미사일 비를 막아낸 방패에 남은 것이 고작 12발이었습니다. 콜번의 목소리에 다시 그것이 돌아왔어요. 흥분. 타인의 위기 속에서 기회를 냄새 맡는 사냥개의 흥분. 지금부터가 진짜야, 마이클.
콜번에게서 다음 전화가 온 건 2시간 뒤였습니다. 벙커에서 계약 협상을 시작했어. 미사일이 쏟아진 지 2시간 만에 계약 협상이라니. 저는 그때 콜번의 비정함에 혀를 내둘렀지만 동시에 감탄하기도 했어요. 이것이 콜번의 기술이거든요. 상대방의 공포가 가장 높은 순간, 바로 그 순간에 계약서를 내미는 것. 자세히 들어봐. 내가 하마드 차관한테 제시한 조건이야. 콜번이 읊기 시작했어요. 마치 저녁 메뉴를 읽듯이 담담하게. 첫째, 패트리어 PAC-3 MSE 긴급 배치를 위해 미 제7함대 항모전단의 전술 항공기를 즉각 출격시킨다. 그 대가로 제베랄리항의 군사 통제권을 99년간 미합 중국에 이양한다. 99년. 그 숫자를 들었을 때 저도 잠깐 숨이 막혔어요. 제베랄리는 중동 최대 항구입니다. UAE 무역량의 73%가 그곳을 통과해요. 그 나라 경제의 대동맥이에요. 99년이면 사실상 영구적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알다프라 공군기지에 미군 상시 주둔권을 부여한다. 자국 공군기지에 미군이 상시 주둔하겠다는 겁니다. 하늘의 열쇠를 넘기라는 뜻이에요. 셋째, UAE 방공작전에 대한 미군 사령부의 최종 승인권. 자국 하늘을 지키는 방패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쓸지를 미국이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넷째, 미합 중국 이외 제3국으로부터의 방산 도입 시 사전 서면, 승인 의무. 다른 나라에서 무기를 사려면 미국한테 먼저 허락을 받으라는 거예요. 사실상 한국 무기 도입을 원천 차단하는 독소 조항이었습니다. 다섯째, UAE 군사정보의 미합 중국과의 실시간 공유 의무. 국방 기밀을 전부 미국에 넘기라는 겁니다. 항구, 공군기지, 작전 승인권, 무기 도입 거부권, 그리고 정보까지. 5겹의 족쇄. 이건 동맹의 제안이 아니었어요. 정장을 입은 점령이었습니다. 콜번, 이건 좀 심하지 않나? 솔직한 심정이 나왔습니다. 저도 28년간 무기 수출을 해왔지만 이 정도 조건은 처음이었어요. 마이클, 이건 비즈니스야. 감정은 빼. 콜번의 말버릇이 나왔어요. 이 남자가 28년간 써먹은 주문. 인간의 고통을 숫자로 바꾸는 연금술의 주문. 지금 이란이 350대 드론을 준비하고 있어. 하마드는 선택지가 없어. 비싼 요격탄으로 싸구려 드론을 맞추면 석 달 안에 재정이 바닥나. 우리 항모전단 전투기가 필요한 거야. 그리고 공짜는 없어. 콜번은 정확했어요. 냉혹하리만큼 정확했습니다. 천국 요격탄 한 발이 17억 원이에요. 드론 한 대 잡는데 17억. 350대면 5,950억. 이란이 한 달이면 또 350대를 만들어요. 석 달이면 1조 8천억이 증발하는 겁니다. 하마드 차관의 반응은? 콜번이 피식 웃었어요. 뭘 어떻게 해. 얼굴이 새하얘졌지. 손이 떨리더라고. 하지만 아직 사인은 안 했어. 시간을 달라고 하더군. 시간은 그 사람 편이 아닌데. 알아. 그래서 이렇게 말해줬어. 이란이 언제 두 번째 버튼을 누를지 아무도 모른다고. 시간은 당신 편이 아니라고.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28년간 이런 방식으로 계약을 따왔습니다. 상대방의 절박함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조건은 높아졌어요. 그것이 비즈니스였고 그것이 세계 최강국의 특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새벽에 일어나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어딘가 깊은 곳에서 뭔가가 어긋나고 있다는 신호였던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콜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마이클, 문제가 생겼어. 콜번의 목소리에서 여유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한국 파견단장이 벙커에 들어왔어. 박준혁? 그래. 그 사람이 하마드한테 뭔가를 제안했어. 내 계약서를 내놓기 직전에. 뭘 제안했는데? 콜번이 신경질적으로 말했어요. 천국 요격탄 35발을 이틀 안에 직송하겠다고 했어. 그리고 드론을 막을 대안이 있다고. 조건은? 없어. 뭐라고? 조건이 없대. 무조건이야. 이 사람이 벙커에 들어왔을 때 기름때 범벅인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 전투화에서 모래가 쏟아지더라고. 내 구두 위에. 저는 콜번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당혹감을 감지했어요. 이 남자는 28년간 중동에서 왕족들과 골프를 치고 요트를 타며 계약을 따왔습니다. 그 세계에서 상대방의 절박함 위에 올라앉는 것은 당연한 기술이었어요.
그런데 조건 없이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콜번의 사전에 없는 단어였어요. 조건이 없다고? 그게 말이 돼? 나도 처음에 그랬어. 속임수겠지. 나중에 더 큰 조건을 걸려는 거겠지.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뭐라고? 한국은 눈앞의 이익을 위해 신용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저는 수화기를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원칙. 그 단어가 기묘하게 낯설었습니다. 28년간 중동 무기 거래에서 원칙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익, 조건, 레버리지, 파워 밸런스. 이런 단어들의 세계에서 원칙이라니. 하지만 콜번은 금방 여유를 되찾았어요. 이 남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만의 계산법을 가지고 있거든요. 마이클, 걱정 마. 요격탄 35발 가져온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드론 350대를 요격탄으로 막으려면 또 파산이야. 그리고 장비가 와도 실전 배치에 72시간이 걸려. 이란이 그때까지 기다려주진 않지. 72시간. 콜번의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무기를 가져와도 세팅할 시간이 없다는 것. 그건 사실이었어요. 방공 시스템을 새로운 환경에서 세팅하려면 레이더 보정, 통신 연동, 사격 시험까지 최소 72시간이 정석이거든요. 콜번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자기 편이라고. 이틀 뒤, 콜번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콜번이 먼저 전화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17번째 전화를 걸어서야 겨우 받은 거예요. 전화를 안 받는 콜번은 두 가지 경우뿐이었어요. 엄청나게 잘 되고 있거나 엄청나게 잘못되고 있거나. 콜번, 현장 상황 보고해.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우웅거리는 기계음과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요. 한국 수송기가 도착했어. 뭘 가져왔지? 비오복합이라는 걸 가져왔어. 14대. 비오복합.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지금은 그 이름을 전 세계 방산업계가 알고 있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물론이고 미국 방산 전문가 중 이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게 뭔데? 대공포와 미사일을 한 몸에 합친 장갑차야. 궤도식이야. 차체 양쪽에 기관포 두 문이 하늘을 향해 달려 있고 그 위에 소형 유도 미사일이 장착돼 있어. 용도가 뭔데? 드론 킬러야. 콜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처음에 저는 분노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건 공포였어요. 자기 계산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직감한 인간의 공포. 드론 킬러라고? 기관포 한 발이 3만 원이야. 분당 1200발을 쏟아낼 수 있어. 저는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아도 됐어요. 머릿속에서 숫자가 즉시 충돌했거든요. 천국 요격탄으로 드론을 잡으면 한 대당 17억 원. 350대면 5,950억 원. 비오복합 기관포로 잡으면 드론 한 대에 포탄 수십 발. 많이 잡아도 대당 수백만 원. 350대 전부 잡아도 3억 원이 채 안 돼. 5,950억이 3억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99.99% 비용 절감. 콜번이 설계한 경제적 함정, 그 치명적인 논리가 단숨에 무력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비싼 미사일로 싸구려 드론을 잡으면 파산한다는 공포. 그 공포 위에 앉아 주권을 빼앗으려던 계약서. 3만 원짜리 포탄이 그 모든 것을 먼지처럼 날려버린 겁니다. 하지만 콜번은 아직 자기 마지막 카드를 믿고 있었어요. 마이클, 장비를 가져온 건 인정해. 하지만 실전 배치에 72시간이야. 방금 정보가 들어왔어. 이란 드론 350대가 발진했어. 도착까지 48분. 48분. 72시간이 아니라 48분. 활주로에 내려진 14대의 장갑차를 48분 안에 실전 배치해야 했습니다. 콜번이 웃었어요. 승리를 확신한 남자의 웃음이었습니다. 저 쇠덩이들을 세팅하기도 전에 끝나.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기계음이 커졌습니다. 엔진 굉음이 울렸어요.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빨라졌습니다. 한국어가 터져 나왔어요.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 소리의 빠르기와 절박함은 언어를 넘어 전해졌습니다. 뭐야? 뭐가 움직이는 거야? 콜번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한국 파견단장이 직접 첫 번째 차량에 뛰어 올라탔어. 지금 활주로에서 방어 진지를 향해 달리고 있어. 뭐라고? 파견단장이 직접 운전하고 있어. 작업복 차림으로. 그걸 본 정비팀 전원이 뛰기 시작했어. 지금 14대 전부 동시에 움직이고 있어. 저는 펜타곤 상황실 스크린으로 위성 중계를 켰어요.
알다프라 공군기지 활주로가 잡혔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42도의 폭염 속에서 올리브색 장갑차들이 먼지를 뿌리며 질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장갑차 위에 올라탄 채 달리면서 레이더 덮개를 벗기고 케이블을 연결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달리면서 세팅하고 있어? 콜번의 목소리가 경악으로 갈라졌습니다. 하차 전개, 통신 연동, 레이더 가동을 동시에 하고 있어. 규정상 순차적으로 해야 하는 걸 전부 동시에 돌리고 있어. 미쳤어. 이러다 사고 나면 전부 끝나는 건데. 10분. 14대가 진지에 도착했어요. 남은 시간 38분. 위성 카메라를 확대했습니다. 한 팀은 장갑차를 몰고 진지로 달리면서 포탑의 안전핀을 빼고 있었어요. 또 한 팀은 이동 중인 차량 위에 매달려 레이더 전원을 넣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팀은 통신 케이블 뭉치를 어깨에 메고 차량 사이를 뛰어다니며 연결하고 있었어요. 42도 폭염 속에서요. 한 청년이 뛰다가 모래에 발이 빠져 넘어졌어요. 1초도 안 돼서 벌떡 일어나 다시 뛰었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나고 있었지만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또 다른 청년은 달궈진 금속을 왼손으로 잡았다가 화들짝 놀라서 놓았어요. 42도 사막에서 직사광선을 맞은 장갑판의 온도는 70도가 넘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이를 악물고 다시 잡았습니다. 장갑을 낄 3초조차 아까웠던 거예요. 20분. 12대가 자리를 잡았어요. 무전이 이어졌습니다. 한 번 차 통신 연동 완료. 5번 차 레이더 자체 점검 이상 무. 그때 사고가 터졌어요. 위성 카메라에 한 청년이 비틀거리며 모래 위에 쓰러지는 게 잡혔습니다. 열사병이었어요. 42도 폭염에 방열복도 없이 금속 위를 기어다녔으니 인간의 몸이 버틸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박준혁이 쓰러진 청년에게 뛰어갔어요. 어깨를 두드리고 물병을 쥐어준 뒤 직접 그 자리를 메웠습니다. 파견단장이 정비병의 빈자리를 메운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콜번의 양복을 떠올렸습니다. 런던 세빌로 맞춤 3,500만 원. 그리고 지금 42도 사막에서 쓰러진 부하 대신 볼트를 조이고 있는 남자의 기름때 작업복. 그 대비가 스크린 위에서 선명하게 갈라져 있었어요. 25분. 두 번째 위기. 9번 차 포탑 구동계 이상. 기관포가 회전하지 않습니다. 콜번의 코웃음이 수화기를 타고 들려왔어요. 하나 빠지는군. 시작도 전에. 하지만 박준혁이 고장난 차량 위로 뛰어 올라갔어요. 해치를 열고 상체를 집어넣었습니다. 3분 뒤 기름투성이 손으로 무전기를 잡았어요. 유압라인 파열. 수동 모드로 전환한다. 포수가 직접 팔로 포탑을 돌리면서 사격할 것. 자동이 아니라 사람 팔로 수십 킬로짜리 포탑을 돌리겠다는 겁니다. 느리지만 쏠 수는 있어요. 30분. 14대 전부 진지에 섰습니다. 남은 시간 18분. 통신 연동만 마치면 돼요. 세 번째 위기. 최악이었습니다. 레이더 신호 불안정. 노이즈 폭주. 탐지 기능 상실. 이란의 전자전 공격이었어요. 강력한 방에 전파를 쏘아 비오복합의 레이더를 먹통으로 만든 겁니다.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기관포가 아무리 있어도 어디를 쏴야 할지 모르면 소용이 없습니다. 42도 사막에서 초인적으로 해낸 모든 것이 이란의 전자전 한 방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열사병을 견디고 고장을 수리하고 72시간 걸릴 작업을 30분 만에 해낸 그 모든 노력이 콜번이 수화기 너머에서 말했어요. 여유가 돌아온 목소리였습니다. 끝났어, 마이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물리적 한계는 못 넘어. 장비는 가져왔지만 눈이 멀었어. 하마드 차관이 곧 사인할 거야. 저는 스크린을 지켜보았어요. 사막 위에서 한국 청년들이 땀에 절은 채 멈춰 서 있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이 하얀 노이즈로 뒤덮여 있었어요. 끝인가? 정말 끝인 건가? 그때 박준혁의 무전이 벙커 스피커를 울렸습니다. 처음 1초는 거친 숨소리뿐이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1초 동안 박준혁의 손이 떨렸다고 해요. 사막 위에서 레이더 화면이 먹통이 되는 것을 본 순간 이 남자도 인간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딱 1초였어요. 천궁 다기능 레이더 C 네트워크 개방. 비오복합의 타겟 데이터 연동 요청합니다. 펜타곤 상황실이 웅성거렸어요. 옆에 앉은 분석관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차관보님, 천궁의 눈을 비오복합에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비오복합의 작은 레이더가 전자전의 먹통이 됐지만
상층에서 작동 중인 천궁의 대형 레이더는 살아있었어요. 그 큰 눈이 잡아낸 드론 좌표를 군용 네트워크로 비호복합 14대에 직접 꽂아주는 겁니다. 눈먼 사냥꾼에게 눈을 이식해주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이 가능하려면 UAE 방공망의 암호화 주파수를 한국에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국방 기밀 중에서도 최고 등급의 기밀입니다. 한 나라의 방공망 주파수를 외국에 여는 것은 자국 하늘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과 같아요. 하마드 차관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주파수 개방. 짧은 명령이었어요. 하지만 그 두 단어에 실린 무게는 99년짜리 계약서보다 무거웠습니다. 미국에게는 주권을 팔면서까지 열어주지 않으려던 것을 한국에게는 무조건적 신뢰로 열어준 겁니다. 주파수가 열렸어요. 천궁의 좌표가 비호복합 14대에 꽂혔습니다. 스크린 위에서 비호복합의 상태 표시가 빨강에서 초록으로 바뀌었어요. 포신 28문이 일제히 하늘의 한 점을 향해 정렬됐습니다. 콜번의 수화기에서 잔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차를 마시다 놓친 거예요. 손이 떨렸던 겁니다. 드론이 3km 안으로 들어온 순간 14대의 비호복합이 일제히 포문을 열었습니다. 펜타곤 상황실 스피커로 그 소리가 중계됐어요. 쾅, 쾅, 쾅. 기관포 28문에서 분당 4,800발의 포탄이 쏟아졌습니다. 사막의 어둠을 찢는 굉음. 끊임없이 이어지는 연사음이 스피커를 타고 지하 상황실을 울렸어요. 분석관의 커피잔이 책상 위에서 덜덜 떨렸습니다. 9번 차 포수는 수동으로 포탑을 돌리며 사격하고 있었어요. 자동보다 느렸지만 이를 악물고 쏘고 있었습니다. 맨팔로 수십 킬로짜리 포탑을 돌리면서요. 위성 카메라에 밤하늘이 잡혔어요. 붉은 불꽃의 장벽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수만 발의 포탄이 쉴 새 없이 터지며 허공에 불의 그물을 만들었고 그 그물을 향해 돌진하던 드론들이 하나, 둘, 셋, 줄줄이 부딪혀 먼지처럼 부서져 내렸습니다. 3분이었어요. 겨우 3분. 341대가 포탄 장벽에 부딪혀 산산이 흩어졌습니다. 빠져나간 구대도 충격파의 방향을 잃고 텅 빈 사막 외곽으로 곤두박질 쳤어요. 350대 전멸. 도심 피해 제로. 부상자 제로. 나중에 계산해보니 이런 숫자가 나왔어요. 이란이 드론 350대를 만드는 데 쓴 비용 약 120억 원. 한국이 그것을 막는 데 쓴 포탄 비용 약 2억 5천만 원. 콜번이 내민 계약서의 가치는 한 나라의 주권 전체였습니다. 3만 원짜리 포탄이 그 주권을 지켜낸 겁니다. 상황실이 조용해졌어요. 분석관이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습니다. 뒤에 서 있던 장교 하나가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패배를 인정하는 자세가 아니라 어떤 경외감에 눌린 자세였습니다. 그리고 수화기 너머 콜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건 불가능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28년간 중동에서 한 번도 지지 않았던 남자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콜번이 쉽게 물러날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콜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패닉이 사라지고 차가운 계산이 돌아와 있었어요. 이 남자는 정면에서 지면 뒤로 돌아가는 법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마이클, 전략을 바꿔야 해. 뒤통수의 톤이었습니다. 28년간 들어온 그 톤을 저는 알아요. 콜번이 뒷공작을 시작할 때의 목소리입니다. 한국 무기가 어젯밤에 잘 맞은 건 인정해. 하지만 단 한 번의 실전이야. 한 번 맞았다고 시스템이 검증된 건 아니지. 우리 패트리엇은 35년간 수십 번의 실전을 거쳤어. 한국은 어젯밤 딱 한 번. 논리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콜번의 의도는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마드 주변 참모들에게 접촉할 거야. 천궁 데이터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거지. 어젯밤 요격률 97%라고 하지만 시스템 자체 보고야. 독립 검증이 안 됐잖아. 미국의 사드와 패트리엇이 위층에서 대부분 잡은 거고 천궁은 남은 몇 발만 처리한 거라고 프레이밍하면 돼. 콜번, UAE 방공사령관에게도 접촉할 거야. 한국 무기의 장기 유지 보수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거지. 전시의 부품 수급이 될까? 미국은 전 세계의 군수 네트워크가 있어. 한국은 부산에서 배 타고 와야 하잖아. 콜번, 그건 좀. 마이클, 이건 비즈니스야. 감정은 빼. 또 그 말이었어요. 28년간 들어온 그 주문. 하지만 이번에는 그 말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어젯밤 42도 사막에서 쓰러진 동료 대신 볼트를 조이던 남자의 모습이 자꾸 겹쳐졌거든요. 맨팔로 포탑을 돌리며
드론을 쏘아 맞춘 25세 청년의 모습이요. 그 사람들이 목숨 걸어 지켜낸 것을 뒷공작으로 깎아내리겠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28년간 이 남자와 함께 해왔으니까요. 콜번의 방식이 불편해도 그것이 게임의 규칙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켜 왔으니까요. 콜번의 뒷공작이 시작됐습니다. UAE 방공사령관에게 접근했어요. 비공식 미팅을 잡았습니다. 장군, 개인적으로 드리는 조언입니다. 어젯밤 한국 무기가 잘 된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한 번의 성공에 국가의 미래를 걸 수는 없지 않습니까? 35년간 검증된 패트리엇과 하룻밤의 천궁. 장군이라면 어떤 선택이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콜번은 미사일만 무기로 쓰는 게 아니었어요. 불안도 무기로 쓰고 있었습니다. 한 번의 성공이 두 번째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합리적 의심을 주입하고 패트리엇의 35년 실전 기록을 방패로 삼아 하마드, 주변의 참모들을 하나씩 흔드는 전략이었어요. 사흘간 콜번은 벙커 복도에서, 국방부 회의실에서, 심지어 모스크 앞 주차장에서까지 UAE 핵심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선물도 빠지지 않았어요. 참모 한 명의 아들에게 워싱턴 명문 사립학교 입학 추천서를 약속했고 또 다른 참모에게는 런던 부동산 투자 정보를 흘렸습니다. 28년간 갈고 닦은 로비 기술의 총동원이었어요. 그런데 역효과가 났습니다. 사흘 뒤 주UAE 미국 대사관 무관부에서 보고가 왔어요. 차관보님, 문제가 있습니다. 콜번 부사장의 접촉 내용이 UAE 측에 전부 보고된 것 같습니다. 하마드 차관이 격앙돼 있습니다. 뭐라고? 한국 무기의 신뢰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하마드 차관이 콜번의 모든 미팅 내용을 박준혁 단장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합니다.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콜번이 벌인 뒷공작이 오히려 한국에 대한 UAE의 신뢰를 더 굳히는 결과를 낳은 겁니다. 콜번이 한국을 깎아내리려 할수록 하마드는 오히려 한국을 더 믿게 된 거예요. 목숨 걸고 지켜준 사람을 뒤에서 헐뜯는 모습이 얼마나 추해 보였겠습니까? 그리고 결정타가 왔어요. 콜번의 뒷공작이 진행되는 동안 전혀 예상 못한 곳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 방산 전문가 아비 로젠펠드 박사가 UAE의 요청으로 천궁 실전 데이터를 독립 분석했습니다. 그가 낸 보고서의 결론이 펜타곤에 전달됐어요. 한국 천궁의 다기능 레이더는 이스라엘 아이언돔의 ELM-2084와 비교해도 추적 정밀도에서 우위에 있다. 특히 적어도 기동탄두 요격에서 보여준 직격 성공률은 현존 방공 체계 중 최상위 수준이다. 이스라엘이 한국 무기를 인정한 겁니다. 아이언돔의 나라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 콜번이 심어놓은 불신의 씨앗을 이스라엘이 한 방에 날려버린 거예요. 콜번에게 전화했습니다. 콜번, 이스라엘이 천궁 데이터를 검증했어. 아이언돔급이라는 평가야. 수학이 넘어 긴 침묵이 흘렀어요. 콜번이 무언가를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콜번은 그날 이후 뒷공작을 멈췄어요.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검증이 나온 마당에 신뢰성 공격을 계속하는 것은 오히려 미국의 신뢰만 깎아내리는 짓이 되니까요. 콜번의 뒷공작이 실패한 직후 UAE에서 결정적인 요청이 왔습니다. 패트리어 PAC-3 MSE 추가, 포대 사기 및 요격탄 200발 긴급 납품을 요청합니다. 이것은 사실 마지막 기회였어요. 뒷공작은 실패했지만 무기 자체를 빨리 넣어주면 아직 만회할 수 있었습니다. 속도로 신뢰를 회복하는 거죠. 저는 즉시 노스웨이브 디펜스 본사에 연락했어요. 생산 일정을 확인한 겁니다. 돌아온 답변은 이랬습니다. 현재 생산 라인 풀가동 중. 사우디, 폴란드, 일본 선 계약 물량 소화 중. 최단 납기 18개월. 1년 반. 이란 미사일이 내일이라도 다시 날아올 수 있는데 1년 반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좀 더 빨리 안 되나? 긴급이야. 노스웨이브 생산관리 이사의 답변이 돌아왔어요. 차관보님, 저도 압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텍사스 공장은 지금 24시간 가동 중이에요. 인력도 최대치입니다. 마법은 없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어요. 마법은 없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미국 방산의 현실이 그랬어요.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 세계 최고의 무기를 만들지만 세계 최고로 느린 납품. 이것이 28년간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단순했어요. 대안이 없었거든요.
미국 무기를 대체할 수 있는 나라가 없었으니까 아무리 느려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안이 생긴 거예요. 같은 날 UAE가 한국에도 같은 요청을 했습니다. 천궁 추가 포대 및 비호복합 추가분 긴급 납품. 한국의 답변은 이틀 뒤에 왔어요. 천궁 추가 포대 2기 및 요격탄 80발, 비호복합 추가 12대. 45일 이내 인도하겠습니다. 45일, 18개월과 45일, 548일과 45일, 12배의 차이. 숫자가 전부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하마드 차관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저에게요. 국무부 차관보에게. 브레넌 차관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합 중국은 우리의 오랜 동맹입니다. 60년간 함께했어요. 하지만 동맹이 우리의 절박함 위에 올라앉았습니다. 99년짜리 계약서를 들이밀었어요. 18개월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이란이 내일이라도 버튼을 누를 수 있는데요. 하마드 차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한국은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팔 수 없으니 빌려주겠다고 했어요. 45일 안에 넣어주겠다고 했습니다. 42도 사막에서 쓰러지면서도 세팅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3만 원짜리 포탄으로 우리의 아침을 지켜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차관보님, 이것은 비즈니스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의 문제입니다. 미합중 국과의 동맹은 유지할 것입니다. 하지만 방산협력의 핵심 파트너는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더 큰 충격이 왔어요. 사라가 또 노크 없이 들어왔습니다. 28년 중 4번째. 차관보님, 폴란드 국방차관이 공개석상에서 발언했습니다. 뭐라고? 한국과의 방산 계약은 나토 역사상 가장 현명한 결정이었다. 우리는 미국의 3년을 기다렸지만 한국은 6개월 만에 넣어줬다. 폴란드가 나토 회원국이 미국의 유럽 동맹국이 공개석상에서 미국의 납품 지연을 꼬집으며 한국을 칭찬한 겁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같은 주에 사우디 국방부에서 비공식 타진이 왔습니다. 천궁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라크에서도 왔어요. 카타르에서도. 중동 전체가 한국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펼쳐진 보고서들을 바라보았어요. UAE 92조, 폴란드의 공개 인정, 사우디의 비공식 타진, 이라크, 카타르의 문의. 하나하나가 개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60년간 지배해온 글로벌 방산 시장의 판이 뒤집히고 있었어요. 콜번에게 전화했습니다. 콜번, 상황 알고 있지? 알아. 콜번의 목소리에서 여유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28년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톤이었습니다. 패배를 인식한 남자의 목소리. 마이클, 한 가지 물어볼게. 우리가 뭘 잘못한 거야?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워싱턴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콜번,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고? 그래. 우리는 무기를 팔았어. 한국은 사람을 보냈어. 수화기 넘어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콜번이 무언가를 말하려다 멈추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끊겼습니다. 콜번과의 마지막 통화였어요. 3주 뒤, 노스웨이브 디펜스 이사회는 리처드 콜번의 중동 총괄직을 해임했습니다. 공식 사유는 전략적 판단 오류. 하지만 진짜 이유는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92조 원짜리 계약을 한국에 빼앗긴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국 방산의 신뢰를 바닥까지 깎아먹은 것. 3,500만 원짜리 양복을 입은 남자가 3만 원짜리 포탄에 졌습니다. 그리고 그 포탄을 쏜 사람들은 기름때 범벅인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콜번 개인의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방산 시스템 전체의 패배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장 먼저, 가장 깊이 깨달은 사람은 콜번이 아니라 저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직접 확인하러 갔거든요. 아부다비로. 아부다비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14시간. 워싱턴에서 아부다비까지 14시간 동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위를 나는 동안 머릿속에서 석 달간의 보고서들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92조. 천궁 97%. 비호복합 3만 원. 콜번 해임. 폴란드의 공개 발언. 사우디의 비공식 타진. 숫자와 사건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물리고 있었지만 한 조각이 빠져 있었습니다. 보고서에 적히지 않는 것. 숫자로 환산되지 않는 것. 그것을 직접 보지 않으면
이 패배의 진짜 이유를 알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아부다비 국제공항에 내리자 사막의 열기가 양복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습기 없는 건열이 폐를 찔렀어요. 숨을 들이쉬는 것만으로 기관지가 바짝 마르는 느낌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차로 2시간. 알다프라 공군기지 인근의 비호복합 전진 배치 진지에 도착했어요. 하마드 차관이 직접 안내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차관보의 방문이니까요. 하마드는 정중했어요. 하지만 3달 전에 따뜻함은 없었습니다. 외교적 예의와 개인적 거리감 사이의 정확한 온도. 그 차이를 저는 느꼈어요. 사막 위에 올리브색 장갑차들이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비호복합 14대. 포신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어요. 3달 전 350대의 드론을 3분 만에 전멸시킨 바로 그 장비들. 가까이 다가갔어요. 장갑 안에 손을 대봤습니다. 뜨거웠어요. 사막의 태양을 머금은 금속의 온도가 손바닥을 대었습니다. 이 온도 위에서 맨손으로 볼트를 조이고 케이블을 연결한 사람들이 있었구나. 장갑을 낄 3초가 아까워서 화상을 감수한 사람들이. 그때 장갑판 옆면에 새겨진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네모 반듯한 획이 가지런히 늘어선 문자. 올리브색 철판 위에 흰색 페인트로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알파벳이 아니었어요. 한자도 아니었고 아랍어도 아니었습니다. 한글이었어요. 하마드 차관에게 물었습니다. 저 글자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하마드가 가볍게 미소 지었어요. 3달 만에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브레넌 차관보. 대한민국 육군. 한국의 군인들이 쓰던 무기를 빌려서 이 나라의 하늘을 지킨 겁니다. 그 5글자가 사막의 햇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그 글자 앞에 서 있었습니다. 28년간 무기를 팔아왔어요. 패트리엇 미사일 위에는 영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미합 중국. 그 글자들은 언제나 거래의 증표였어요. 돈과 교환된 상품의 라벨. 하지만 이 올리브색 장갑판 위의 한글은 달랐습니다. 이건 거래가 아니었어요. 팔 수 없어서 빌려준 것이었으니까요. 진지 뒤편에 천막이 쳐져 있었어요. 한국 정비팀의 임시 숙소였습니다. 하마드가 안내했어요. 천막 안에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38명. 평균 나이 25이라고 했어요.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기름때와 모래가 범벅이 된 옷. 누군가는 바닥에 앉아 장비를 정비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벽에 기대 쪽잠을 자고 있었어요.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왔다는 말에 몇 명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허겁지겁 옷매무새를 고치는데 고쳐봤자 기름때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어요. 한 청년의 손에 거즈가 감겨 있었습니다. 화상 자국이에요. 3달 전 달궈진 장갑판을 맨손으로 잡았던 흔적이 아직 남아 있었던 겁니다. 또 다른 청년의 무릎에는 반창고가 붙어 있었어요. 모래에 넘어졌을 때 까진 상처. 저는 그 얼굴들을 하나하나 보았어요. 23, 24, 25. 아들 제이슨의 또래였습니다. 제이슨은 지금 보스턴에서 MBA를 하고 있어요. 에어컨 교실에서 케이스 스터디를 풀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같은 나이의 한국 청년들은 42도 사막에서 화상을 입으며 다른 나라의 하늘을 지키고 있었어요. 콜번의 양복이 떠올랐습니다. 런던 세빌로 3,500만 원. 파텍 필립 시계. 이탈리아 장인이 만든 800만 원짜리 구두. 에어컨이 나오는 벙커에서 얼그레이를 마시며 주권을 빼앗는 계약서를 내밀던 손. 그리고 지금 제 앞에 있는 기름때 작업복. 거즈가 감긴 손. 반창고가 붙은 무릎. 모래와 땀이 범벅이 된 얼굴. 한쪽은 빼앗으러 왔고 한쪽은 지켜주러 왔습니다. 같은 사막에서 같은 시간에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진 이유를. 무기의 성능 때문이 아니었어요. 납품 속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가격 때문은 더더욱 아니에요. 우리는 장사를 했습니다. 상대방의 공포를 이용해 더 높은 가격을 매기고 절박함 위에 올라앉아 주권을 요구했어요. 60년간 쌓아온 동맹을 레버리지로 썼습니다. 한국은 달랐어요. 팔 수 없으면 빌려줬고 조건을 달지 않았고 42도 사막에서 쓰러지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파견단장이 직접 고장난 차량에 뛰어 올라가고 쓰러진 부하 대신 볼트를 조였어요. 한국은 무기를 판 게 아니었어요. 신뢰를 쌓은 거였습니다. 3만 원짜리 포탄 하나하나에 기름때 묻은 작업복 하나하나에 화상 입은 손 하나하나에 신뢰가 깃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92조 원은 그 신뢰의 값이었습니다. 천막을 나오며 하마드 차관에게 물었어요. 차관, 솔직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92조 원짜리 계약을 결정한 순간이 정확히 언제였습니까? 하마드가 사막 위 비호복합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석 달 전 새벽, 드론 350대를 전멸시킨 직후가 아닙니다. 브레넌 차관보, 그보다 30분 전이에요. 한국 파견단장이 쓰러진 부하에게 물병을 쥐어주고 직접 그 자리를 메운 순간, 저는 그때 결정했습니다. 무기의 성능을 보고 결정한 게 아니라 사람을 보고 결정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사막의 뜨거운 바람이 얼굴을 스쳐갔습니다. 92조 원 서명식은 아부다비 왕궁 접견실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참관인 자격으로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한국과 UAE의 방산 계약 서명식에 참관하는 것. 28년 전 제가 이 자리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상상도 못했을 장면이었습니다. 황금빛 샹들리에 아래 양국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태극 문양과 UAE의 빨강, 초록, 하양, 검정. 카메라맨이 조명을 점검하고 양국 관계자들이 테이블 양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쪽 의자가 비어 있었어요. 서명 시각 5분 전, 4분 전. 하마드 차관이 시계를 보았습니다. 3분 전, 2분 전. 빈 의자. 1분 전, 접견실 문이 열렸어요. 박준혁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어딘가 어색했어요. 어깨가 살짝 넓었습니다. 나중에 통역관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이 사람은 사막의 작업복만 가져온 거래요. 정장이 없었답니다. 동료 외교관에게 급히 빌렸다고 해요. 그래서 넥타이가 삐뚤었고 소매 단추가 하나 빠져 있었고 소매 밑으로 며칠 전 기름 자국이 언뜻 보였던 겁니다. 콜번의 3,500만 원 맞춤 양복이 떠올랐어요. 빈틈없는 재단, 완벽한 핏, 먼지 한 톨 없는 이탈리아제 구두. 그리고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남자의 빌린 양복, 삐뚤어진 넥타이, 기름 자국. 어느 쪽이 더 값진 옷인지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테이블 위에 문서가 놓였어요. 방산 370억 달러, 투자 320억 달러, 합계 690억 달러, 한화 약 92조 원. 설계부터 유지보수까지 방위산업 전 주기를 함께하겠다는 서약이었습니다. 박준혁이 만년필을 집어들었어요. 그 손이 보였습니다. 굳은 살이 박여 있었어요. 스패너를 쥐고 볼트를 돌리고 쓰러진 부하에게 물병을 쥐어주던 손. 화상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손. 그 손이 92조 원짜리 문서 위에 이름을 쓰고 있었습니다. 서명이 끝난 순간 접견실에 조용한 박수가 울렸어요. 저는 박수를 치지 못했습니다. 두 손이 무릎 위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웠거든요. 28년간 이 자리에 미국의 이름이 적혀야 한다고 믿어왔던 사람으로서, 왜 그 자리를 잃었는지를 뼈저리게 이해한 사람으로서 박수를 칠 자격이 없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왔어요. 펜타곤 2동 4층, 제 사무실. 벽에 걸린 사진들이 저를 맞았습니다. 사우디 국왕과의 악수, UAE 왕세자와의 사진, 28년의 훈장들. 하지만 그날 이후 그 사진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악수하는 손이 잡고 있던 것이 신뢰가 아니라 레버리지였다는 것을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공식 제목은 이렇게 적었어요. 중동 방산시장 구조 변화 분석, 한국의 부상과 미국의 대응 전략. 관료적이고 건조한 제목. 펜타곤 보고서는 원래 그래요.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하지만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 개인 소견란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팔았다. 한국은 형제가 되었다. 60년간 중동 방산시장을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 무기의 성능 때문이 아니라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대안이 생겼다. 그리고 그 대안은 우리보다 싸고 우리보다 빠르며 우리보다 정직하다. 가장 뼈아픈 사실은 한국의 핵심 기술이 미국의 기술이전 거부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거절한 나라가 우리를 넘어섰다. 보고서를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워싱턴의 저녁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포토맥 강 위로 석양이 번져가고 있었어요. 92조 원. 사람들은 그 숫자에 주목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숫자를 기억해요. 3만 원. 포탄 한 발의 가격입니다. 그 3만 원짜리 포탄이 58억짜리 패트리엄 미사일이 설계한 경제적 함정을 무력화시켰어요. 콜번의 99년짜리 계약서를 휴지로 만들었습니다.
350대의 드론을 3분 만에 전멸시켰고 300만 명의 아침을 지켜냈어요. 42분. 72시간이 필요하다던 작업을 한국 청년들이 해낸 시간입니다. 25살. 42도 사막에서 화상을 입으면서도 볼트를 놓지 않았던 청년들의 나이예요. 영한국이 요구한 조건의 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은 미사일이 아닙니다. 신뢰입니다. 그리고 신뢰는 3만 원짜리 포탄 속에도, 기름 묻은 작업복 속에도, 빌린 양복의 삐뚤어진 넥타이 속에도 깃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절하자 밤을 새워 스스로 만들어낸 나라. 팔 수 없으면 빌려주고, 조건을 달지 않고, 쓰러지면서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의 나라. 저는 28년간 무기를 팔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깨달았어요. 진짜 무기는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어요.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 피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